고대 철학자들은 정신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를 중심으로 고대 의학은 초기 히포크라테스의 논문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이어 비잔틴의 의학 편집본에 이르기까지의 주로 그리스와 라틴 의학글의 충분한 자료를 통해 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병이라고 확립된 의학적 용어는 없었다. 사실상 정신병은 의학 분야가 아니라 철학 분야로 분류가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이 몸의 건강을 다루는 것이었다면 정신병은 마음의 건강을 다루는 것이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이상적인 삶은 건강한 삶이었으며 건강은 몸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생긴다고 여겼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 체액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사체액설을 주장했다. 사체액설은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하기 시작하여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정리되었고 갈렌에 의해 체계화된 학설이다. 즉, 인간 몸은 네 가지 체액인 혈액과 점액, 황담즙과 흑담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상태이고 이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된다고 본다. 정신병도 이 사체액설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몸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마음의 불균형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히포크라테스의 신성한 질병에 관하여에서 광기는 과도한 움직임과 관련된 뇌의 축축한 상태로 인해 생긴다고 보았다. 이처럼 고대 의학에서 서술되는 일부 질병들은 기분, 판단, 기억에 영향을 주는 뚜렷한 신체적 증상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정신이나 영혼은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고대의 관점에서 모든 의학적 질병은 몸의 질병이고 동일한 원리로 치료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고대 의학에서 정신병은 의사가 아닌 철학자에 의해 다루어졌다. 정신과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인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영혼을 뜻하는 사이키와 의사를 뜻하는 이아트로스를 합한 것이다. 데모크리토스에서 소크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이 영혼의 의사임을 주장했고 신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처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했다. 이런 질병들은 본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고 인간의 행복에 해로운 것이어서 영혼의 질병으로 언급되어진 것이다. 치유로서의 철학에 대한 생각은 특히 헬레니즘 철학에서 두드러졌다. 헬레니즘 학파 중 하나인 스토아 학파는 본성에 따른 삶에 대한 생각을 영혼에 풀어넣고자 했고 자기중심적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왔고 영혼이 우주에서의 목적을 찾고 만물을 통치하는 우주적 이성과 동일시하도록 했다. 이들 치료의 목적은 죽음이나 초자연적 세상과 관련된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환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단순히 충족시켜줌으로써 만족감을 찾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피론주의적 회의론자들은 불확실함이 유일한 확실함이 되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신념과 이론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철학적 치유법은 걱정, 두려움, 불만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지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현재 의학적으로 정신병이라 지칭되는 질병을 어떻게 치유했을까? 고대 의학에서는 정신병에 관한 어떤 정돈된 범주도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고대 그리스와 라틴 단어들은 매우 풍부하게 존재했지만 그 뜻은 모호했고 광기나 정신착란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실제의 질병뿐 아니라 단순히 난폭하고 과도한 행동이나 정신상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면 고대 철학자들이 정신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플라톤. 플라톤은 법률에서 두 종류의 광기를 구분했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광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격적이고 문제 있는 성격으로 인한 광기이다. 법률은 이상적인 도시에서
영혼의 질병을 뿌리 뽑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법률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개념의 정신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과 결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이상적인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회구조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시민들을 태어날 때부터 합리적이고 자기통제적이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올바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취약점 때문에 형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형법은 범죄 행위로 유발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을 규정하고 좀 더 중요하게는 다양한 규정적 처벌들을 가함으로써 영혼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범죄자를 계도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미친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영혼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실내에서만 지내야 한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계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이 대신 벌금을 낼 뿐이다. 그래서 도시가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제하고 모든 종류의 악인과 비수능주의적 사상가들을 옳게 바로잡고자 했지만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가망 없는 노망난 사람을 방치하듯 그냥 방임한다. 법률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정신적 질병의 현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통제력을 발휘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률은 효율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적 삶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픈 것이지 사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정신병이란 생각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법적인 지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이외의 저서에서 광기, 건강치 못한 정신과 심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플라톤의 말은 매우 모호하다. 그는 티마이오스에서 몸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 간의 차이를 구분하긴 했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계는 공격과 명예 추구의 원리가 되는 반면 욕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성적인 즐거움을 갈망한다. 이 부분들은 각각 머리, 심장, 간에 위치해 있다. 간질의 경우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일지라도 몸의 질병으로 묘사된다. 좀 더 정확히 그것은 흰 가래와 흑담즙의 혼합물이 이성적 영혼을 적절히 발휘시키지 못하게 해서 이성적 영혼의 자리인 머리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또한 그는 타락하고 부적절한 다양한 기분과 우울이 어떻게 영혼의 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했는데 그것은 나쁜 성질과 의기소침, 무분별함과 비겁함, 건망증과 우둔함을 유발시킨다고 했다. 게다가 플라톤은 영혼의 질병인 조증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조증은 법률에서 언급한 장애를 야기하는 정신질환과는 뚜렷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과도한 성적 욕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의 예를 들었는데 그는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정력으로 만들어지는 과도한 정자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았고 그 결과 그는 건전치 못한 쾌락을 계속 추구한다고 했다. 명백히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의 질병으로 분류된 상태는 그 대상의 도덕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간질은 아마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몸의 장애와 정신의 장애 사이의 구분은 모호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플라톤이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사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나쁜 상태로 인해 그리고 안 좋은 교육으로 인해 사악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국가에서 플라톤은 정신병의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나쁜 성격과 나쁜 교육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꺾지 못한다면 나쁨은
개인의 영혼 안에서건 주변 사회 내에서건 충분히 발달된 광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가장 낮은 충동에도 휘둘리는 사람은 짐승이라서 기꺼이 살인을 하며 근친상간을 하고 인육을 먹는다고 본 것이다. 법률에서 명확하고 단호한 플라톤이 다른 저서에서는 너무도 모호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 이유는 접근법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우리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불완전하고 타락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가며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입증하고자 했다. 반면에 법률은 자신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최고의 가능한 결과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자를 위해 쓴 것이다. 법률에서 법률 제정자는 사회적 지배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에서 반대자를 세뇌시키는 데 이르는 넓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법률 제정자의 영역은 신체적 건강이 아닌 정신적 건강의 영역이다. 그는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이성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조항은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2.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신병자들은 인간 본성의 규범을 벗어난 예외이고 일탈이다.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자체에서는 정신병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는 일시적으로건 영구적으로건 비정상적이고 미친 개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프고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기이한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별 있는 사람도 그들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그들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비정상적인 인간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인간의 행동과 정신적 특징은 특정한 한계 내에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그 범위를 넘어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동물성이라 기술한다. 예를 들면 일부 야만 국가는 감각에 의한 지각으로만 살아가면서 이성적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도 보통 이하의 개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문과 강간을 자행했던 기원전 6세기의 악명 높은 시칠리아의 폭군 팔라리스처럼 말이다. 유사한 보통 이하의 상태는 조증이나 간질과 같은 질병으로 야기될 수 있다. 이 질병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이상한 공포심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의 기이한 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조증이 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살인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서 그는 일부 인간들의 합리성은 근본적이고 고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히 발달된 남성의 기능이나 목적이 합리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연적 노예의 기능은 자신의 육체를 쓰기 위한 것이다. 주인이 자신의 우세한 지성으로 결정을 내리고 노예는 그를 위해 이를 따르는 것이 주인과 노예의 공통된 관심사다. 주인과 노예는 탄생 순간부터 가려진다. 그리고 정치학의 자연적 노예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인간 이하의 야만인들과 같다. 그들의 결함 있는 합리성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 상태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합리성을 가진 그리스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인들도 노예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히 했다. 아무리 그들의 지능이 평생 신통치 않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통제하는 것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명시적인 제안을 한 것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관된 사실상의 질병 없이 인간을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정신생리학적 기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자발성과 화를 잘 내는 기질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게다가 그들은 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예술적 재능을 가지기도 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유난히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명백히 그들 특유의 신체 조건이 무분별하고 격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 형상들과 생생한 꿈들로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고 예언적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자신들의 빠르게 변하는 인상들을 따른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감각을 없애기 위해 육체적 쾌락에 굴복한다. 그들은 영구적으로 불안하고 과열한 상태이며 잠을 거의 못 자고 많이 먹지만 마른 체형을 유지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테오프라토스는 우울한 사람들은 흑담즙의 불안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실제 광기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토론에 의하면 검은 담즙은 매우 뜨겁거나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고 우울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몸과 성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때때로 우울함과 마비와 같은 차가운 장애로 고통받지만 또 때로는 지나치게 활달하고 행복감에 도취되며 조증의 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만약 흑담즙이 적당히 따뜻한 온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증 환자들은 특출난 재능을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적으로 기민하고 경계를 하며 민감한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위대한 시인이나 정치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광기란 실제의 것, 즉 정신적 질병을 의미했다. 그러나 고대 스토아 학파들은 광기를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광기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광기이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스토아 학파는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가르쳤다. 모든 인류의 공통된 운명으로서의 광기에 대한 생각은 스토아 학파의 미덕과 악덕의 관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미덕은 완벽해진 인간 영혼의 상태인 반면 악덕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의 상태이다. 미덕과 악덕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스토아 학파는 그들의 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주장하며 이것은 우리의 비참한 삶과 현자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결같음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증명하고자 의도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변덕스러운 인상과 모호한 생각의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반면에 현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신이 내려준 길 위에서 지속적으로 전진한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인류의 광기는 진정한 광기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정신적 질환 상태에서의 광기와는 같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 두 종류의 광기를 명확히 구분한 스토아 학파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법률의 플라톤처럼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보여준 키케로, 세네카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법적인 지위는 특별한 스토아적 감각에서 미친 것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의 지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키케로는 고대 12표법에 따르면 광인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했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그런 종류의 광기가 모든 관계에서 정신적 문맹을 수반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 여긴다. 반면에 스토아적 관점에서 미쳤다고 언급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이끌 수 있고 시민적 의무도 수행할 수 있다. 세네카는 스토아 학파가 미쳤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참정권과 사법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명상에 의해 치유될 수도 있는 또 다른 광기를 가진 사람들은 참정권과 사법권의 책임에서 배제된다.
세네카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역시 철학적 조언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상태를 치료할 수는 없더라도 말이다.